어느 마이크를 쓰나요? 그냥 쓰면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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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길목협동조합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길목협동조합이 이제 새로 등장한 지 한 1년 정도 좀 넘었습니다. 조합원들, 대부분 조합원들이신 것 같은데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이 공개 강좌에는 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길목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길목협동조합 7월 원래 강좌로 잘 아시는 박노자 교수님을 모시고 아류 제국주의의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연사를 소개드리면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 교수이시고 한국에서는 평등사회 노동교육원 이사로 계시네요. 저도 뭐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저서들이 있죠. 뭐 당신들의 대한민국,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하영 가면의 제국,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등 여러 저서들로 저희들에게 아주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연사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뭐 자세히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자유롭게 강의를 해주시고 강의 끝나고 나면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재 교수님 지금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먼저 교인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향림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부터는 저로서도 이렇게 의심이 가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왜 하필이면 아류제국주의 같이 뭐 생소하기도 한 단어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기 시작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론 내용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한국 지식인 내지 한국인 대다수의 자의식을 보면은 한 가지 확고한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내지 약자라고 익히 생각해온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라는 것은 일체 식민지 피해자라는 부분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결코 평등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든가, 분단을 강요당해서 분단 체제를 내부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늘 인식해온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지만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 지식인들이 한국을 아시아 피오갑 민족 중에 하나라고 흔히 인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적을 텐데 지금 뭐 그런 활동 더 이상 안 하시지만 환석연 작가가 월북을 하기 직전에 월북을 왜 하는가라는 뭐 유서라면 뭐 좀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유서를 쓰고 결국엔 월북길에 올랐는데 그 사유서 보면은 아시아 피오갑 민족 모두들을 대표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도 아시아 피오갑 민족이다 이런 사고를 흔히들 많이 해왔고 그거는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가 약자다 이런 사고와 함께 해온 셈입니다. 그런 건 요즘 역시 산산바크 일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70년대 난민전을 아시죠?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 근데 난민전의 한자 이름 민족해방 전선 보시면 어디서 따온 이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et콩이라고 익히 아는 이제는 남월남 민족해방 전선 한자 이름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거 만드신 신현식 선생이라든가 이재문 선생, 김병곤 선생 그런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대부들이 그 당시에는 한국의 입장을 남월남 입장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생각을 했고 남조선도 남월남처럼 결국에는 해방의 반신민주적인 해방 과정을 겪어야 한다. 대체로 그렇게 사고했고 80년대만 해도 운동권의 교제 아닌 교제 중에 하나는 이제 비엔남에서의 반미 한전사였던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반대의 관계지만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비엔남을 벤치마킹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시아 피오갑 민족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수령이 된 게 아마도 서울 올림픽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 88년, 89년 그때 그 후로는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뀐 겁니다. 아시아 피오갑 민족에 대한 수사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아마도 기억한 것입니다. 뭐 세계 체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주병부에서 준주병부로 상승했다고 이렇게 세계 체제 이론가들이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컨대 감사합니다. 임금 수준이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높은 걸로 갑자기 상승해버리고 그리고 88, 89년 이후로는 어떤 과정이 갑자기 가속화되는가 하면은 해외 공장 이전입니다. 뭐 한국의 최초의 해외 공장은 80년대 초의 일인데 그때는 미국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량화가 된 게 80년대 말이고요. 그리고 임금이 오르고 공장이 해외로 가고 그리고는 그때까지는 없었지만은 88, 89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내부 식민지라고 할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조선족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짐에 따라서 조선족의 유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해외로 공장이 가고 한국 이미지가 올림픽 때문에 아시아에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이미 해외 이민 노동자 수만 명이 한국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분수령이 되어서 피해자의식, 약자의식을 뒤로 하고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관계가 더더욱더 공고화되고 강화된 셈입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90년대 말에는 이미 40만 명 정도 됐고요.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라든가 폭력에서 이제는 노동 착취 등등은 한국 사회에서는 일면 비판도 받았지만은 기업계에서는 거의 산식처럼 굳어진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고 93년에 김영삼 정권에서 세계화라는 일본 말을 들여온 것이 그때입니다. 세카이카를 세계화로 이제 만들어서 그때 들여왔는데 세계화는 대체로 뭘 의미했느냐면은 외국 자본이 개방함과 동시에 우리 자본이 해외 나가자.
대체 그런 것을 의미한 거죠. 근데 우리 자본이 해외 나가서 거기서 뭘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자본이 해외 나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자부심이 되고 국내에서는 호평 일색에 호평 일변도의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진보 언론에서도 그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F 위기로 망하긴 망했지만 대우가 IMF 위기 직전에 흔히지 않은 동유럽이라든가 여러 시장에서 엄청난 인수합병 작전을 거쳐서 동유럽에서 준 이런 해외 사업 제국을 만들고 우즈베키스탄의 제1위 외국 투자자가 되고 이랬는데 그것에 대한 보도를 보면은 정말 자긍심 일변도였습니다. 우리 대우가 이렇게 세계로 나간다. 이거는 IMF 때는 다 좌절되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느덧 갑자기 피해자, 약자, 아시아 억압 민족과 연대하려는 사람에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서는 세계로 진출하고 세계에서 모전의 군림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된 모양인 셈이죠. IMF 위기로는 잠깐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막혔다가는 근데 그 다음에 더더욱더 가속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더더욱더 가속화되고 이미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잡을 수는 없지만 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는 500~6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연원무역이라는 한국 업체는 가장 큰 반직 업체로 통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금 세계에서 반직업의 하나의 중심지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역시 핵심에 서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다지 않았는데 80년대 말부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반직 업체들이 가테말라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진출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주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건 인식을 안 하지만 캄보디아에 가면은 한국이 제1위 투자국입니다. 그런 건 사실은 근데 누굴 제치고 그렇게 됐느냐면 중국을 제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인식이 그다지 없는데 캄보디아로서는 한국은 엄청난 고인입니다. 중국을 제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면은 이건 자본으로서는 굉장히 고대한 자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베트남에서 한국은 제1위 투자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는 한국 자본의 말 그대로 마구잡이 해외 진출이 시작이 되고 생산을 해외에 옮기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돼 지금 우리는 한국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의 상당 부분은 생산을 한국에서 거의 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인식하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해외 생산의 비중이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라고 하는데 거의 한국에서 만들지는 않고 새 공장을 짓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그러니까 IMF 위기 이후 2000년대에 한국 자본이 외국 진출이 아주 본격화가 되어서 외국에서는 새로운 경제 영토, 새로운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사고하고 어느 정도 자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저로서는 사실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수백만 명을 고용하는 1위 투자국의 힘을 말하자면 등이 없고 진출을 하고 일전에 커다란 사업 제국을 공설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제국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착취 관계라든가 경제적 이용 착취 관계, 부당 노동 행위 관계라든가 각종의 가해 행위를 과연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 과연 이와 같은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사업체국이 우리의 일종의 경제 식민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 그런 것 저로서는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온 것을 쉽게 바꾸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피오가 아시아 인민들과의 연대 투쟁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피해자다. 이런 사고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기업 제국, 해외에서의 엄청난 기업 제국에서 우리 가해 행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이게 누구하고는 같을 건가 하면은 일본이 과거에 했던 행위하고는 같을 것입니다. 실제 일본만 해도 1890년대까지는 유럽 열강에 대해서는 자국을 피해자로 생각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막부 시절 말기에 일본에 쳐들어와서 흑손들이 말하자면은 그 대포 외교, 군함 외교로 일본을 개방시키고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기 때문이죠. 189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피해자 의식이 아주 강했고 일본 외교의 가장 큰 과제는 불평등 조약 개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천일전쟁, 노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만과 한국을 식민지함과 동시에 일본은 사실상 피해국에서 또 하나의 가해국으로 아주 빨리 변모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일본 지식인들이 그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라든가 우치무라 간조 선생 같은 무교회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눈치챘지만은 일본 지식인들, 사회주의자나 비주류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일본 지식인들이 20, 30년대의 글을 봐도 일본이 그들한테 여전히 약자고 국제 질서의 피해자고 그리고는 그 국제 질서를 본국 본위로 다시 한번 지편시켜야 할 아시아 민주라든가 이제 그런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화했다든가 대만을 식민화한 데에 대해서는 일본 지식인들의 사고는 굉장히 미발달 수준이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임을 거의 자각하지 못한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포나 군함으로 식민지 만든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진출해서 경제 연토 확장 과정에서 일종의 기업 제국을 특히 아시아에서 건설했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식민지 못지않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눈치채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은 결국에 일본인들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와 같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몇 개월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기업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세계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연원무역이라는 최고의 방직업체가 노동자들한테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기하 임금이었던 최저임금을 정부가 올리자 연원무역이 어떤 짓을 했느냐면은 최저임금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상향 책천을 했는데 보너스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과거보다 작아진 겁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돈 받았는가 하면은 한국 돈으로 7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가는 이유는 7만 원 임금과 노조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찰 불러서 유혈 진압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대포를 들여대고 식민지 만든 거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제 식민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연원무역이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짓을 해서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방박을 사고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그 다음에
폭동이라 할까 노동자의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나서 한국 기업의 착취 행위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대다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죠. 방글라데시는 지금 반직 노동자가 400만 명이고요. 세계에서는 저임금 방지법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중심에 또 한국 기업체들이 서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국 기업인들한테 이런 행위, 이런 짓에 대해서는 이제 따지면은 그들이 보통 대답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약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약자인가 하면은 본인들이 생산만 하지 판매하지는 않고요. 생산을 해서 미국 메이커, 미국의 유명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고 납품하는 과정에서는 단가 내리기 압력을 계속 당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노동자한테는 미국 업체의 압력을 증가시킬 뿐이지 본인들이 뭐 노동자한테 빼앗으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중간적인 입장일 뿐이다. 되게 그렇게 병면을 합니다. 뭐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병면을 하는데 이거는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방지법의 모기사슬에서는 한국이나 대만은 중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직접 생산하는 거죠. 그것도 제3국에 가서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그 모기사슬에서 맨 위에 입장을 차지하는 나이크나 아디다스나 월마트는 당연히 중간에 써 있는 대만이나 한국 업체에다가 압력 넣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방글라데시 노동자들한테 기하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오직까지나 연원 무역의 마진, 그러니까 이윤 마진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마진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되고 기하임금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방직업 노동자로 일한다는 게 죽음과의 놀이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세계사에서 가장 큰 산재 사망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은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한 공장 곡물 통째로 무너져서 1,0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집단 사망을 당한, 집단 산재사를 당한 것입니다. 곡물 붕괴사. 그러니까 거기에 깔린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끔찍합니다. 일단은 보통은 조업 시간에 문을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비상구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곡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도 노동자들이 거기에서는 산채에 묻히는 것이 이제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이제는 방글라데시 반직업의 상황이고 그런 노동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게 한국 업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용하면서 그 반직업자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어떤 걸로 만드는가를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의식하는지 그런 것 저로서는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방글라데시에서의 한국 업체에 대한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비슷한 일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기업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약진통산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약진통산이라는 회사는 주식회사고 거기에 미국, 한국 그리고 현지 권력자들이 다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진통상이 현지 권력자들과 유착관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찰들한테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을 후원하는 관계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경찰이 가장 잘 지키고 주문만 하면 바로 진압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업체죠. 거기에서 노동자 데모에 대한 진압을 기업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는 한국 대사관까지 강력 주문을 해서 그 유혈 진압 과정에서는 수명의 노동자들이 역시 사살당하고 또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한국 업체를 상대로 한 노동자의 준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제1위 투자국의 위치에 서 있으며 몰랐던 사실이지만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경제 고문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총리의 경제 고문직을 갖고 있다는 게 세계사에도 있나? 하여튼
약간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한국이 말하자면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를 대체로 무엇으로 갖고 노는지 대체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이 이야기로는 노동자의 반란이나 소유 사태가 일어나면은 경찰이 정확하게 지키는 공장이 유독 한국 공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특히는 엘리트 경찰 부대, 엘리트 혼변 부대와 한국 기업 또는 한국 대사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 여론을 장악을 해서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안심해서 착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거기에 한국 기업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긴 하죠. 훈센 총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은 원래 크메르 루지 캄보디아 공산당의 활동가고 거기에서는 이제는 나와서 비엔남군과 합세를 해서 비엔남 공산당 보호하에서 캄보디아를 재건시킨 정치인이고 공산당 출신이죠. 어떻게 해서 이명박 씨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인데 비엔남에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이제는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경비 직원 그것도 삼성 보안 시스템이 경비를 쏘고 있죠. 한 경비 직원이 비엔남 노동자를 단순 구타만 한 거 아니고 단순 구타는 한국 공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 단순 구타만 한 거는 아니고 전기번호로 기절시켰어요. 맞아요. 사람 반죽음으로 만든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심합니다. 그건 한국 기업으로 쳐도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한국 기업인들의 구타 행위와 모욕 행위를 참을 수 없다고 해서 폭동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비엔남 경찰들이 한국 기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을 반대한 현지 노동자들의 봉기가 일어난 셈인데 이런 상태는 지금 국내에서는 망각증이 심해서 과연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충격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제가 한번 오늘날 한국의 그런 상황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를 한번 공유해 볼까 싶은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인가요? 문제는 전통적인 제국주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제국주의는 말하자면은 군민국가 단위의 제국주의였던 것이고 군민국가 단위로 군대 해군이 출동해서 딴도놀이를 차지하고 백화적인 시장이자 원료 재건지로 만든다는 것이 전통적인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다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열강만 해도 적어도 영, 불, 독, 노, 일 나 정도였고 그 외에는 또 하위 열강 이태리라든가 하위 열강들도 있었고 포르투갈, 스페인. 그래서 그런 열강마다 자기만의 독자적인 원료 재건지와 시장을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확보한 셈이었던 거죠. 그거는 고전적인 제국주의였는데 그런 제국주의는 지금 말하자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국주의는 신자유주의적인 제국주의인 셈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자유무역 제국주의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 제국주의의 핵심이라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본의 완벽한 자유이동 또는 노동자들의 완벽한 자유이동 방지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제국주의의 핵심이면 핵심이죠. 그리고 이 제국주의는 더 이상 여러 군민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지금은 뭐 소반 측 군대 중에서는 정말 언제든지 출동이 가능한 것이 거의 미군뿐이고 미국의 다른 하위 파트너들의 군대들이 미군 없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적어서 말 그대로 합동적인 제국주의 미군을 어쨌든 간에 늘 미국과 같이 하는 친미적인
합동적인 제국주의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 등등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경제 영토를 갖지는 못하고 미국이 관리하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만 일종의 경제 제국주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제국주의로서는 핵심적인 과제는 자본의 완벽한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질서를 유지 관리시키는 것이죠. 그런 거는 되게 미군이 합니다. 그래서 미군으로서는 가장 큰 과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자본의 완벽한 자유이동을 방해하는 모든 작은 국가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사담 후세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건가요? 뭐 포악했다, 인권을 밟았다 하면은 인권 밟는 정권이 거기뿐입니까? 사실 그 동네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인권이 인차조차가 없는 거죠. 이라크에서 노조가 자유롭지 못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노조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 등등의 이야기나 독재했다든가 그걸로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던가 하면 이라크에서는 아직까지는 석유 산업, 그러니까 유전 사업이 국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전통적인 국민 국가의 그 공공 부문 위주의 질서를 유지한 드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림수가 뭐였습니까? 이라크를 말하자면은 침략해서 진짜 식민지로 만들 생각은 없었고, 처음부터는 원했던 게 뭐냐면은 공유화, 국유화되어 있는 유전 사업을 민영화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의 침략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라크에서는 유전 사업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민영화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유전을 보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졌고, 한국, 중국, 일본 회사들도 가서 하고 미국 회사, 러시아 회사까지 가서 해서 세계 석유 자본이 거의 다 진출돼 있습니다. 노르웨이 자본도 있고요. 그게 바로 미국의 노림수였고, 사담 후세인 죽이고 바스탄 정권을 무너뜨린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그런 공공부문 위주의 국민국가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이제는 오늘날 제국주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하고는 가까운 이야기니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북조선에 대한 미국이나 소위 세계 공동체가 태도도 사실 그걸로만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이라든가 소반 측에서 북조선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인권 등등이지만은 놀라운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베트남이나 중국이 할 수 있어도 왜 북조선에다가만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부자유 노동을 이용한다든가 교과서 노동력을 이용한다든가 주민들이 자유이동을 방해한다든가, 그 사실은 중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호구제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주 이전을 할 수 없는 호구제는 북한뿐만 아니고 베트남이나 중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는 베트남이나 중국이 절대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미 해외 자본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영토가 완비됐기 때문이고요. 북조선이 방해가 되는 이유는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인권 문제도 아니고 유일하게 북조선의 관료 체제가 해외 자본의 자유이동을 어쨌든 간에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하지도 않죠. 요즘 같은 경우 해외 투자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장려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관료들이 외국 자본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아직까지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는 이슬람 근본주의 수준으로 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이란이 훨씬 약해도 꼭 사우디아라비아 아닌 이란을 늘 서방 측이 표적으로 삼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란의 석유 사업은 아직은 국유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아마 카다피의 리비아를 망가뜨리고 카다피를 죽이게 한 이유도 결국에는 리소스 내셔널리즘, 자원민족주의의 대표자가 카다피였다는 것이죠. 그거는 미국 측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국주의의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세계 체제 주변부의 그런 공공부문 위주의 작은 군민국가 하나하나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세계 자본의 경제 연토를 완비시켜주는 이런 부분 하나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세계 체제 중주변부에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비교적으로 크고 미국이 존속 관계 있지 않은 국가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 등등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끔 경제하고 나아가서 봉쇄를 하고 제압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오늘날 제국주의의 두 개의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리아 전쟁만 봐도 시리아 정권에 대한 서방 측의 불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시리아는 아직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강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 사회주의를 모델로 한 정권이었고, 최근에 민영화를 당행했다 하더라도 서방 측이 원하는 이하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늘날 제국주의라는 거죠. 옛날과 같은 열강들이 각축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오직까지는 단일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여러 지역에서 강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제국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은 일본이라든가 한국 등등의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하위 파트너들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군사적으로 미군을 보조해주는 부분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지금은 해석을 변경했지만 해석 변경하기도 전에 미국 요구대로 이라크 파병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라크 파병하는 순간 일본 헌법이 휴지 조각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에 일본 자본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력도 미군의 보조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뭐 한국은 헌법에 뭐 별 게 없으니까 침략 전쟁을 부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우리는 뭐 파견을 해도 그게 뭐라 그래야 할까, 대부분이 그냥 그 당시에 반파견 투쟁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부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도 별다른 투쟁이 없었고, 그 다음에 파병 중단했다가 재파병을 했는데 이에 대한 투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미군 요구하는 대로 이라크나 아프간은 물론이거니와 레바논도 가고 남수단도 가고 돈티모르도 가고 한국군 파병지를 보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제 소규모 파병까지 합치면은 그루지까지 가고 일본 몇 사람이지만은 하여튼 그 미군이 원하는데 한국군이 무조건 다 가주는 것도 그런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보장자로서의 미군의 역할을 일본군이나 한국군이 보완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하고 열강 각축식의 제국주의가 아니고 합동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제국주의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거는 또 하나의 역할이고, 또 하나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자본이 미국이 만들어주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질서의 이점들을 살려서 경제 연토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라는 우산 밑에서 말하자면 가서 폭리를 노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자본이 어디로 가장 잘 가는가 하면 미국이 개방시키고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지역, 아직까지 임금이 낮고 폭리가 기대될 수 있는 지역이 아주 잘 갑니다. 한때 동유럽 투자가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에서는 내전을 정식시키고 경제 영토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를 시작한 것이죠. 캄보디아에 가고 방글라데시라든가 비엔남에 가고, 비엔남 같은 경우에는 비엔남과 미국의 수교 이후에는 진출이 더더욱더 가속화되고, 말하자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경제 연토에 한국 자본이 같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을 우리가 알제국주의 또는 아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디까지 제국주의 핵심이나 중심은 미국에 있고요. 한국 자본은 그런 미국의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이용하고 그 우산 밑에서
경제 수탈 행위를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한국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과연 한국 자본이 여기까지 존재하는가를 늘 의심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자본인가요? 뭐 생산도 해외에서 하지만은 거기에서 주요 이제 주식 보유 관계를 보면 40% 정도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가다가 50%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 핵심부 자본, 특히 미국이나 유럽 자본으로서도 매우 귀중한 기업이죠. 뭐 노르웨이도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베린 펀드, 주권 국가 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오일 펀드라고 페트롤리움 펀드, 노르웨이 석유 기금이죠. 그게 세계에서 투자 기금으로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식 보유 상환을 보면 한국 주식의 상당 부분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간 투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자본들이 다 포함돼 같이 간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진 통산도 마찬가지고 대체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수탈을 하는 한국 업체들이 주식이 산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국 회사라고 할 때는 한국 대사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인 직원들을 주요 이제 관리자로서 한국인을 고용한다는 이야기죠. 뭐 사실 관리자가 꼭 한국인만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인류학자로서 수비기에 있는 한진 조선소를 조사했습니다. 이제 한진에서는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고 노조가 너무 강해서 안 된다는 판단에서 국내 생산을 지금은 기획적으로 감축시키고 해외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필리핀에 있는 수비 공장입니다. 현지인들한테 이 공장이 죽음의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한국 기업치고도 너무 사람 많이 죽습니다. 뭐 원래 한국 기업에서 많이 죽는데 수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40명이 죽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산재사들이 발생되고 그리고 다친 사람 수백 명이고 그러니까 거의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비 공장 같은 경우는 필리핀 당국이 특별 관리하고 당국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서 보면은 자본은 한국 자본이지만은 관리자들이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진 자본이 루마니아 진출도 하고 있어서 루마니아 관리자들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임금이 또 싸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자는 아시아인으로 중간 관리자를 동구인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미국인과 한국인, 일본인으로 이렇게 정말 자본의 세계적인 모기사슬 전체가 하나의 자본체 안에 다 있는 거 보면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뭔지 우리가 대체 이제 파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국식의 아류 제국주의라면 대체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미군이 보장해주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의 경제적 수탈 행위를 이제 한국 자본이 한다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해외 직접 투자가 빨리빨리 늘어나는가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는 2005년, 2009년 그 기간 동안만 보면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증가율이 거의 30%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6%에서 조금씩 내리고 지금 같은 수준이 이제 조금씩 가고 있었고 성장률이 6% 이상 되진 않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는 수출 증가율만 해도 그때는 연평균 8%였는데 수출 증가율, 성장률보다 해외 직접 투자 증가율이 몇 배 더 높다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국은 경제 제국주의를 어떻게 보면 지금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으로서는 해외 직접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면은 70억 불 정도죠. 70억 불인데 제일 많이 가 있는 것이 물론 아시아.
단독적으로 가장 많이 가 있는 게 그 중에서도 중국이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비중은 40억 불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 아시아와 중남미인가 하면은 대답이 뻥하죠. 저임금, 노조에 대한 국가의 방해, 환경 규제가 거의 제대로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커져가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한국 자본의 폭리 행위가 거기에서는 가장 가능한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는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는 제가 한국 공장이 있는 쪽을 한번 가봤는데 텍사스 오스틴 쪽이었습니다. 근데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면 왜 미국에서 기업 활동하느냐, 비교적인 고임금 쪽이고 해서 그게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미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시장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근데 고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은 주로 라틴계 이민자들만 고용하죠. 노무직에다가. 그리고 상당 부분이 소위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무한 착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노예임금 비슷하게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자본이 잘 가는 것이 미국 남부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임금이 싸고 외국 불법 이민자들이 많고 규제가 느슨하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한국 공장이 있고 해서, 그때 오스틴시 보면은 부유한 한국 관리자들이 거의 명예 백인 대우를 받죠. 주로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같이 살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그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으로 인식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시아인이라고 하면은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시아죠. 싱가포르 사람도 거의 아시아인으로 취급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한국 투자가 가장 적은 곳은 노조가 강하고 비교적으로 노동자 임금이 높은 소유럽이죠. 거기에서 이제 임금 착취가 어려우니까. 임금 착취가 어렵고 노조 방해라든가 부당 노동 행위가 일단은 비교적으로 어려워서 거기로는 이제 잘 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의 이점을 살려서 외국으로 나가기만 하는가 하면 또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재미있다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디까지나 중간적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직업에 있어서도 한국인 업자들이 미국의 업체와 현지 노동자 사이에 말하자면 중간 착취하는 셈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국가적인 위치는 세계적인 자본 질서에서 중간입니다. 그래서 일면으로는 노동 침략적인 부문에서는 거의 해외 진출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일면으로는 가장 핵심부 구미권 자본으로서 중요한 부문에서는 역시 한국도 구미권에 의존하고 구미권의 경제 연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제3세계로의 진출과 제1세계로부터의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쌍방선이 한국의 그런 세계 경제 지형도에서의 위치를 상당히 재미있게 만듭니다. 핵심부 자본으로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한국에서는 하나는 금융권이고 또 하나는 기술 침략적인 일부 부문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윤율이 비교적으로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핵심부 자본의 경향이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낮아져가는 그런 조리법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매뉴팩처링보다는 주로 금융권으로 자본이 많이 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IMF 사태 이후에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면은 바로 금융업을 거의 해외 자본이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은행들 중에서는 해외 자본의 침투가 안 된 은행이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은행가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거의 60%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 주식 시장을 봐도 IMF 시기를 지나서 이미 2003, 4년도에 40% 넘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40% 넘었다가 그 다음에 36, 7% 수준을 계속 유지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IMF 위기의 몇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한국 자본, 한국이 이제는
일부 산업 자본이 외국으로 빨리빨리 진출하게끔 만들었고, 또 하나는 특히 금융계의 해외 의존도가 급속하게 높아져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은행뿐만 아니고 증권 시장에서 봐도 지금 이제 외국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거의 20% 정도 된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주식을 선호하는가 보면은 무엇보다는 IT 쪽, 전자통신산업 쪽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윤율이 높고 아직까지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많은 쪽을 외국 투자자들이 계획적으로 파고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한국의 이제 금융을 노리고 일부의 산업 부문을 노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한국에서의 비교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윤율이 좋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데, 왜 이윤율이 좋은가 하면은 한국의 특유의 원하청 구조의 덕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미권보다는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 대우가 훨씬 다르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 하도급 노동자들한테는 훨씬 더 작은 돈을 줄 수가 있고 훨씬 더 임금 착취의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노동 강도가 센 걸로 봐서는 한국 망한 나라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OECD 통계를 봐도 세계 최저 노동 시간, 지금 한국은 평균 2,100시간 정도, 1년에 2,100시간 정도 일하는데, 참고로 노르웨이의 평균 실질 노동 시간이 1년 한 1,300 정도입니다. 한국이 거의 2배이죠. 그러니까 최저 노동 시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안전에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죠. 안전 장비에다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산재율이 높고 산재 사망률이 높은데, 산재 사망률로 봐서는 한국은 터키나 멕시코하고는 비슷하지만 예컨대 영국보다는 산재 사망률이 한 20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동자 죽는 게 보통 일처럼 되는 거죠. 한국 노동자들이 아주 많이 죽습니다. 1년에 죽는 노동자만 해도 지금은 약간 내렸는데 작년만 해도 한 1,700명 정도 죽고, 그중에는 2,000명 성에서 보통 죽고 그래 왔었습니다. 특히는 공설업에서는 아주 많고, 그리고 이제 공설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특히 조선족 노동자 많기 때문에 거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로는 이윤율이 좋다는 이야기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들여야 하는 돈이 적다는 거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적 위치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 핵심부 자본이 장악을 해서 한국 노동자들의 어려운 입장, 그러니까 월급이 비교적 적고 노동 여건이 아주 나쁘고 노동 강도가 세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핵심부 자본들이 돈벌이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일면으로는 한국 자본들도 특히 아시아나 중남미, 동유럽으로 뻗어나가서 거기에서는 한국 노동자보다 더 어려운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이렇게 빨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이중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태어난 곳이 구소련의 레닌그라드, 지금 산페테르부르크인데 거기에서도 한국인 투자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 투자가 많고, 가장 큰 것은 이제 현대 자동차 공장이죠. 자동차 공장이 이제 제 고향 근처에 있고, 제 후배들이 거기에서 통역으로 많이 일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그러면 일하는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직접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노동운동 덕분이지만 조금 좋아졌다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러시아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취업하자마자 며칠 만에 배우는 한국어 단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개새끼. 그러니까 대체로는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대체로 노동자들을 뭘로 알고 어떻게 다루는지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노동자들이 분노를 많이 산 부분이 뭐였던가 하면은, 단순한 언어 폭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너 왜 이렇게 자본이 교활한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는 거기에서는 휴게실이 있는데 가서 담배 한 좀 피고 쉴 수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절대 오랫동안 쉬지 말라고 서서 하나 피고 돌아오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한다든가 이런 거 치밀하게 노동 시간의 1분도 절대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부분이 가장 분노를 많이 자아낸다고 이야기하고 언어폭력은 당연히 아주 심하고 대체로는 거기에 노동자들이 이야기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본인들을 노예찜으로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계 민영 기업체라면은 월급이 비교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도 노동자들이 거기에 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요즘은 그 공장도 대체로는 파견 업체를 통해서 파견 노동자 위주로 이제 아주 고숙련 노동자 아니면은 파견 업체를 통해서만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에서 파견 노동을 거의 선두적으로 도입한 것이 한국 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한국 투자 기업들이 가장 파견 노동을 가장 선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업체들한테는 하나의 모범을 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정리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하면 어떨까 싶은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우리는 원래부터는 한국인 자신들에 대해서 피해자, 약자 이제 이런 의식이 있어 왔다는 말부터 우리가 이야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뭐 대체로는 그게 틀린 말도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식민지 시대 피해는 당연히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분단 체제라든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는 당연히 피해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그런 물론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산층보다 예컨대 기지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든가 기지촌들과 관계 맺어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약자들이야말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지 모든 한국인들이 똑같은 피해를 본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나 약자라는 것도 꼭 틀린 말이 아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안에서 한국이 이중적인 위치에 있어서 핵심부 자본한테는 계속해서 수탈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과 동시에 한국 안에서도 이제 내부 식민지 몇 가지가 더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도 늘 차별받고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노동관계에서 고용관계에서 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일종의 내부 식민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한국 자본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제 식민지 관계를 여러 곳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피해자 의식을 버리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진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미 특히 IMF 사태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적 질서에서는 중간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는 북조선이 갑자기 약체화되어서 정말 흡수에 비슷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국에는 경제 식민지가 아닌 진짜 식민지가 그럼 생기게 될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우를 가장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자본이 해외에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국내에서 탈북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태워를 본다면은 한국 자본이 흡수에 가까운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경우에는 북조선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는지 안 봐도 비디오죠, 말하자면은. 뭐 안 봐도 거의 그게 자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에는 식민지가 생길 셈입니다. 하나의 식민지가 생길 셈이죠. 뭐 일본이 오키나와가 있듯이 중국에는 티베트나 신간이 있듯이 한국에도 하나의 식민지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북조선 인민들이 받을 피해라든가 그들이 받을 노동권 침해나 인권 침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고 거기에서 발생될 무슨 갈등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부분이 흡수와 같은 방식의 통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국의 식민지가 생기면은 그거는 우리로서는 가장 나쁜 경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결론으로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선 마이크가 또 있나요?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 생각에는 한 2분 정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또 답변하시고 또 질문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게 짧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는 한 1, 2분 이내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하실 분 표시해 주시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가요? 예, 백이공 선생님. 예. 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은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그 박 교수님께서 보는 견해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 것 같아요? 예,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얼마나 지속되겠냐? 뭐 이런 질문.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호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지금 아류 제국주의 설명을 하면서 전통적 제국주의하고는 차별화됐다. 그걸 뭐 어떻게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도 제국주의라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근간은 신자유주의가 근간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제국주의에서의 국가라든지 그 국적이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우리로 치면 재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주체였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주체가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 이런 것이 이제 주체가 되니까 주체가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신자유주의적 패권 체제 질서라든지 그러니까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이런 특성을 나타냈으니까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좀 차별화되는 옛날하고는 다른 구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한국의 위상도 아류제국주의가 아니라 다른 뭐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건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세계 질서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세력 교체라는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만약에 그게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에 세계 질서가 바뀌어진다면은 중국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도체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패권 질서를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은 좀 다를 것이냐 이런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대답을 먼저 해주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런 질서가 얼마나 또 갈린가라는 부분인데 요즘 뭐 자본주의 말기적 위기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도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기는 맞습니다. 위기는 맞죠. 지금 복지국가는 거의 갈기갈기 찢어지고 유럽에서도 복지국가에서 남은 게 과연 어느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뭐 사실은 복지국가의 근간이라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인데 무상의료는 노동자 건강이 자본가로서 중요하거든요. 노동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윤이 떨어지니까 무상의료는 유럽에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 돌아가긴 돌아가도 무상교육이 사실 죽어갑니다.
지금 대학교는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절대 무산도 아니고, 그리고 공립학교 위주의 질서는 지금은 뭐 스웨덴에서마저도 흔들리고 있죠. 스웨덴에서도 지금 사립학교의 시장 점유율이 15%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립 무상 교육 의료 이런 것이 지금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건 복지국가 근간이었죠. 그러니까 위기는 맞는데, 위기는 맞고 지금 특히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를 보시면은 노동자,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60%. 상상이 안 가죠. 대부분의 청년이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나 싶을 정도인데, 너무나 재미있는 게 유럽의 위기가 6년 전에 시작이 됐고 지금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에 또 다니고 그쪽 소식을 자주 접하고 남유럽에 꽤나 자주 다니고 이러는데, 6년 동안 노동자들이 우리 상상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무전 반란이 하나 없었거든요. 무전, 그러니까 없었죠. 조한을 하죠. 당연히 조한을 하는데, 조한은 아직까지는 투표로 합니다. 투표로 하거나 데모로 하죠. 데모에 대한 진압 방식이 많이 가혹해지고 데모가 격렬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스페인에서 데모에 대한 진압 방식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방불케 하죠. 그러니까 죄루탕, 그러니까 진압본 고무탄, 거의 이렇게 남미나 과거의 한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압 방식이 장혹해지고, 그리고 사람 죽기도 하고, 그렇죠. 데모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화염병 데모가 이제 일상화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 절대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기가 노동자들한테는 고통의 부담을 계속해서 증가시켜도, 그런 의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배 질서는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통제력을 갖고 있고, 대다수 노동자들도 굶어 죽지 않은 이상, 아직은 굶어 죽진 않으니까, 굶어 죽지 않은 이상은 이런 질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가 하면은 장기 실업을 당해도 이 질서를 당연시할 정도입니다. 장기 실업을 당해도 어쨌든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아직 그 정도로 실업 수단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유럽 대중들이 지금의 수능의 정도,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어느 정도 수능하는 그 정도로 봐서는 10년 가고 20년 가도 똑같은 고통을 줘도 반란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유럽 바깥 지역들이죠. 아랍 국가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는데, 유럽 연합 안에서는 정말 이 지배 질서가 어느 정도 공고한가는 계속 놀랍죠. 계속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꽤나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결국에는 환경적인 제한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 파괴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결국 환경적인 제한에 부딪혀서 좌절하겠지만은 현면으로는 망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제가 유럽에서 본 거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25%입니다. 그것도 사실 스웨덴 역사상 최초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란 비슷한 것도 이제 이민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가끔 가다가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그거는 스웨덴인이 아닌 이민자들만의 행위고요. 스웨덴 사람들이 스웨덴 안에 직장이 없으면 노르웨이로 오고, 그렇죠. 개인이 해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익숙해진 게 유럽이다 보니까 정말 그 지배 질서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늘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배 질서의 정확한 이름은 사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니까 이거는 중요한 건 아마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국주의하고 많이 다르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각축이 없고 대놓고는 경쟁도 거의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미 국무부장관 누란드의 우크라이나 대사와의 통화가 공개되어서 fuck EU, 그러니까 EU에 대한 거친 표현이 나와 문제가 됐지만은 그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해도 독일과 미국이 공개적으로 싸우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봉합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이 되어 있고요. 오직까지 이해관계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미 관계를 봐도 늘 이해관계 충돌이 물밑에 있지만은 봉합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파트너십이 유지되는 거 보면은 정말 전통 제국주의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제국주의하고 그나마 비슷하다는 게 늘 무력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10년에 적어도 2개 전쟁 정도는 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대 같은 경우 이라크, 아프간, 이제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정권 망가뜨린 게 있고, 아마도 앞으로도 뭐 하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소말리와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에 한 2건 정도는 해야 펜타곤으로서 예산 유지도 되고 신무기 개발도 가능하고 이제 군수 복합체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새 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장소와 죽여도 되는 인간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과거 제국주의와 흡사해서, 그래도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말을 그래도 전통 있게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무장 경제, 그러니까 permanent 탐색 economy, 연구무장 경제 전제가 이제 그런 말을 있게끔 만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만의 하나의 헤게모니 세력이 교체되면은 달라질까 싶으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주의 형태는 미국하고는 정반대라는 게, 미국은 재벌이 국가를 다스리지만 중국은 국가가 재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당 부분은 차라리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공공 부문 위주의 사회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절대 민영화 안 하는 부분이 은행, 석유, 자원, 이런 부분은 민영화 잘 안 합니다. 중국 은행들이 여전히 국유이죠. 그대로 국유고요. 그리고는 제3세계 관계 맺는 방식은 이게 물론 이윤을 중시함과 동시에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해결을 늘 중시하기도 하죠. 아프리카 국가와의 이제 관계 맺는 방식만 해도 일단 무상 원주 제공부터 시작하고, 대체로는 기본 시설 공짜로 갈아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지 정치 관계 무간섭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처럼 본인들한테 필요한 정권을 만들지는 않고요. 현지에 있는 정권들과의 유착이라 할까, 협력을 어떻게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꾸게끔 합니다. 근데 중국의 방식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타국 내전 불간섭 원칙을 아직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는 기업체들이 늘 국가 영향 하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이렇게 전도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서방으로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델이죠. 국가 주도 모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방의 후원을 가장 많이 받는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2008년도에 연팔 선언이라고 중국 자유주의자들이 발표한 선언문 보면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은행과 자원 부문의 민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다가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유효파, 루샤오버, 유효파의 이제는 쓴 논문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역시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불만이 민영화를 돌했다는 거죠. 많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서방 측이 그런 사람들을 후원을 해도 어쨌든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하고, 어쨌든 지금도 관 주도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사실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은 중북 관계입니다. 북중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한 나라와 굉장히 약한 나라의 관계인데, 그러면 중국이 어디까지는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정치적 고려를 해줄 것인가 보면은, 어디까지는 정치적 고려 위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폭리 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체 대흥인가? 중국 기업체 하나가 북조선 관료와의 관계가 꼬여서 결국에 투자를 잃고 철수하게 됐는데도, 어디까지는 국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의 자율성을 어디까지는 아직 존중해주는 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내부 질서가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면은 훨씬 다른 자본주의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재벌 위주나 이윤 위주보다 정치적 고려라든가 전체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감안하는,
조금 수준 자본주의라 할까 이제 그완추대의 수준 자본주의 모델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신자유주의는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예, 그 미국 중심의 이 제국주의는 사실은 변형된 제국주의이긴 한데 과거의 제국주의처럼 이렇게 국가 간의 싸움 없이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실 첫 번째 신자유주의가 오래 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예, 아까 저기 손 드신 분이 먼저 있었는데 여자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유청빈이라고 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 자본의 흡수 통일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식민지가 생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의해서 아시아 재중심 전략이 진행되고 있고 군사적인 긴장 관계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 뭐 드레스덴 연설 이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됐냐? 그럼 그것도 아닌 상황인데, 그렇다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경제적 전망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 통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네네. 받고, 예, 여기 저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아주 잘 들었고요. 정리가 잘 돼가지고 좋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주요 이제 골자가 어떤 경제적 먹이 사슬이나 그런 어떤 상하의 착취와 또 피착취되고 착취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혹시 세계사 중에 이런 관계를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 혹은 그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뭐 이론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평화 통일. 예, 두 가지 다 뭐 일종의 대안에 대한 통일에 대안적인 모습, 또 이렇게 지금 먹이사슬 같은 이런 제국주의와 그 아류 제국주의의 그런 관계를 좀 새로운 대안들이 있냐, 뭐 그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 같은 경우는 이상이죠, 이상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에서는 진전 북조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 통일을 원하는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는 그 극우 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은 대북 투자의 가치부터 의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재벌 중에서 현대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갔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대북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북조선의 관료 체제가 거기에서 존재하고 관리를 하고 컨트롤하는 이상 이윤율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고 전체적 리스크가 높고 해외 투자자들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해서 그러는데, 한국의 상당 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개성공단 등등은 불필요한 세금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진출 기업 보면 대기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죠. 다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노동자 월급은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7만 원이에요.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지금 북조선 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하루 인젠 100불, 그러니까 차라리 방글라데시 가는 게 더 쉽습니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북조선에 갈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가 등등의 이제 복잡한 문제가 따르고 늘 전투적 리스크가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는 저임금 노동력이 요즘은 정말 늘 놓여져 있는 게 저임금 노동력이다 보니까 굳이 북조선 노동자의 시장 가치가 한국 대기업 눈에서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 보수의 그런 현상 유지론의 경제적인 근거는 한국의 경제 연토를 딴 쪽으로 넓힐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경협, 평화, 공존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안희준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조선 관련 이야기 보면은 경제 진출해서 우리가 북한 자원이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중국이 다 가져가기 전에. 근데 사실은 뭐 전형적인 제국주의 논리긴 하죠. 중국이 이미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중국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도 한 몫을 무조건 차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북한이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 원산지 이산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저임금, 그리고는 시끄럽게 하지는 않고 관리 잘 되고 고숙련이고 열심히 하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시켜도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은 식민지화의 이제는 구상이긴 하지만 그 이제는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현지인 협력자를 통해서 즉 북한 관료를 통해서 경제 식민화를 노리고 있다는 게 아마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이 현상 유지를 원하거나 북한의 점진적인 그런 경제 식민화를 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흡수 통일과 같은 방식의 정치 식민화까지 원하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평화 통일을 원하는 정치 세력이 고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으면 당연히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이제는 한국 자본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판에서는 그런 거 원하는 세력 뭐 통진단이라든가 이분들의 위치는 늘 너무너무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까 그런 거 슬그럽게 넘겨갈 수 있는가? 제국주의적인 체제에 대안은 없는가?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노동력 착취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떤 나라도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노르웨이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노르웨이만 해도 해외 노동, 저임금 노동력 착취 문제는 패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노르웨이는 예를 들어서는 국가 예산 1%, GNP 1%를 해외 원조에 쓰긴 하는데 보시면은 그 해외 원조 한 60%는 노르웨이 기업 진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라고 말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노르웨이 기업을 어쨌든 거기에다가 유치하게끔 하는 것이죠. 노르웨이 기업들이 대표적인 국제 야수들입니다. 이제 가장 큰 야수들이 재미있게고 국유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국유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는 스타토일, 석유 기업이죠. 스타토일 같은 경우에는 안 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제르바이잔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아제르바이잔 유전 개발도 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개발도 하고 앙골라에서는 대단히 큰 사업을 하고 이제는 지금 내전 중에 리비아에서도 사업하고 알제리 독재 정권과 매우 좋은 관계를 관리하면서 알제리에서도 사업을 하고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노르웨이 자본들의 국제적 진출이 아주 많고 또 남수단이 독립돼가는 과정에서도 노르웨이 자본이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쪽에 자원이 특히 스타토일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남수단의 국가적 스폰서들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자본들 중에는 동남아시아에 진출 많이 하는 것이 텔레노르라는 통신업체인데 직접은 하진 않지만 방글라데시에서 텔레노르의 하도급 기업들이 9살, 10살 어린이들을 고용해서 장시간 혹사해서 죽게 만든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가끔 가다가 노르웨이 공론장에서 터져서 가끔 가다가 이게 공개될 때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민주의에 가까운 유럽 국가들도 해외 저임금 노동 착취 문제 해결한 적도 없고 거의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문제가 이게 터질 때 이게 가끔 가다가 일부 인식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하지만 크게 봐서는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결되자면 어디까지 본국 노동자들과 말하자면 경제 식민지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이 필요할 셈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전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노르웨이 자본들과 노르웨이 노조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는 유럽 연합 안에 있는 동구럽화 나라들이 노조와는 협력 관계 유지하면서 동유럽 노동자들이 노르웨이에 올 때 저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동노동 동임금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유는 뻥합니다. 만약에 노르웨이에 들어오는 유럽, 동유럽 노동자들이 임금이 내려가면 노르웨이 노동자 임금도 결국 내려가기 때문이죠. 굉장히 자기 이익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노르웨이 노조들이 제3세계 노조들과 함께해서 노르웨이 자본들과 투쟁한 적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세계 자본주의로서는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게 저임금 노동력 착취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체제가 유지되는 도롱 비밀이라면 도롱 비밀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체제에 잘 순응한 노조들마저도 거의 기웃거리지는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평화통일과 관련해서도 뭐 현재 남한에는 그럴 만한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좀 굉장히 어두운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는 더 어둡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3인주의 국가에서도 제3세계와의 연대, 노동자 연대는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누군가 했던 노동자가 이렇게 단결하라는 얘기가 다시 떠오르는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노동계와 연관이 있고 해서 한국에서 투쟁이 있을 때마다 노르웨이 신문사 거의 다 종합 돌리고 그렇습니다. 제발 보도해달라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그 선전탑 농선 그때 거의 1년 넘게 버티신 두 분이 계셨는데 천의본 동지하고 누구 또 한 사람이 예, 하여튼 그 두 분이 오랫동안 버티고 건강도 나빠지고 해서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현대 자동차 소비 많이 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노르웨이 사람도 알아야 한다 싶어 갖고 모든 신문 다 종합 돌리고 기자들한테 제발 보도해달라 아무리 부탁해도 어디서도 보도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현대 자동차 광고 때문에 뭐 신문들이 조심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3세계 노동 현실에 대해서 노르웨이인들이 관심이 저조하고 그나마 관심이 있다면 중국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반대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 시스템 밖에 있고 예, 그런 사건이 터질 때 노르웨이에서 크게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 뭔가 터지면 보도는 되지만 그런 친미 동맹 시스템 안에 있는 나라에서의 노동 문제는 거의 잘 보도 안 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한 두 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받고 예, 김영국 이사님 예, 저기 뒤에 김영국 이사님. 예, 저 섬들향림교회 김영국입니다. 그 소위 그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는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소제국주의 또는 아류제국주의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그 모습들을 그 암묵적으로 방관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그 우리가 소위 추구해왔던 진보적 지식의 가치 얼마나 그동안 도외시해왔던가 그 민낯을 이렇게 대낮에 꺼내놓고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착잡합니다. 그 김영삼 정권 이후로 추진되어 온 이 세계화 자본화 신자유주의화가 소위 그 민주정부라고 하는 DJ 정부와 또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그 강도가 더 심해졌고 또 아까 잠깐 비판하셨듯이 그 사이에 무력적인 그 군대의 해외 파병 같은 것들도 일부 저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주 미약한 일부 저항도 그게 반복되면서 그 저항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저희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그 저항하거나 또는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것들도 많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암울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암울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어떤 대안은 있겠냐? 대안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받고 네네 대안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뒤풀이 장소로 이동해서 좀 질문을 하시든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고상균 목사님.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류제국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대상이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착취를 하고 있기도 하고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류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싸움에 있어서의 이전과 다른 다양한 양상 속에서 어떤 거점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노동자 정당, 노동자 민중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운동. 정치 세력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한국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평가와 함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향후 전망 등등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연결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대답해 주시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는 전단 이야기 조금 뒤에 하고 먼저 답을 드리자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일본에 갔다 와서 아베 정권이 그 해석 개헌 새로운 해석. 예,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헌법을 휴지 조각으로 완전히 만들기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아베 정권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몇 한때는 좌파 지식인들의 그 절망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일단 좌파 지식인이 거기에선 상당 부분이 아까 한국의 견우와 마찬가지로 전향을 해버린 거죠. 제가 거기에서 학회 현장에서 누구하고 분과를 같이 했냐면 와다 하루키 선생하고 분과를 같이 했는데 와다 하루키 선생이 예를 들어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한이 미국과 긴급하게 제휴해야 한다든가 또는 일본이 물론 헌법 개헌을 하면 안 되지만 북한 위협에 미국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든가 이제 그런 말을 서슴지도 않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들으면서 격세지감이라 할까 저는 전혀 다른 와다 하루키도 알고 옛날에 책을 알고 있었는데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지식이나 상당 부분이 정향해버리고 그리고 진보 언론이라고 해봐야 거기 아사히 뿐인데 아베 정권의 그런 개헌 폭고가 있은 뒤에 아사히 사설을 저는 아주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거기에서는 개헌 폭고를 당연히 반대했지만 북조선 위협에 당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늘 외우고 있습니다. 그 주문 외우지 않으면 일본에서 언론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요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현우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일본에서 몇 안에는 양심적 지식인들이 계속 아시아 연대 활동하는 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순 사건 때문에 뭐 시인의 입이 많이 오르는데 나눔이 집에 가시면은 일본인 봉사자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양심 가책 느끼고 거기 가서 피해자들 도와주고 그리고는 전대협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 소송에 있어서는 일본 지원 단체하고 늘 협력해 왔습니다. 늘 협력해 오고 일본 지원 단체들이 어떤 면에서 전대협보다 더 과감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일본 주리에 더 과감하게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대 활동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는 그러니까 중국을 내재적으로 이해하기 나아가선 북조선까지도 내재적으로 이해하기 이제 그런 거 주장하는 지식인이 있고 몇 안 되지만 NGO들 쪽에서도 그런 아시아 지원 활동, 그러니까 아시아 연대 활동 계속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해석 개헌이 있자마자 4만 명이 수상 관저 앞에서 데모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우현우 돼가는 나라긴 하지만 저항하는 소수는 그래도 있다는 것에 너무나 상당한 영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에서도 그런 저항하는 소수라도 있다면은 타자들과 그러니까 우리의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피해 상황 알리고 꾸준히 그런 한국형 소제국주의, 제국주의란 말 그래도 쓸 수 있다면 한국형 소제국주의에 꾸준히 저항하는 자그마한 연토라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면은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고맙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 다루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나 민족이라는 말도 거의 꺼내진 않습니다. 꺼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인들과 같이 연대해서 싸우다 보니까 민족 문제가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된 거죠. 결국에 젠더 문제고 계급 문제고 제국주의 문제고 하지만 이게 민족을 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 피해자들한테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이 가해자라기보다는 한국 자본이 가해자고 한국 자본과의 투쟁도 대한 투쟁이 아니고 이제는 한국 노동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투쟁이다. 그런 것 사실 작은 시작이라면은 민주노총 소속의 편든 노조에 외국인 노조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노조가 있는데 거기와의 연대 활동하는 사람들 또는 이민자 반송국 연대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양심적 소수라도 있다면은 그래도 피해자들한테 기대를 주고 희망을 주는 영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보 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국내에서 공고화돼가는 과정에서는 경향으로 봤을 적에 지난 15년 동안 진보 정당의 지분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민노당이 만들어졌을 초기에는 2002년도에 인천시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민노당의 지지도가 25%였습니다. 안 믿어지죠, 지금은. 지금은 안 믿어지고, 근데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진보 정당들의 지분이 내려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론조사에서 보는 것도 소폭 감소세입니다. 계속해서 지분 자체가 내려가고 있고, 그게 이제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노조들의 부진, 그리고는 정규직 노조들이 이제 비정규직의 외면이라든가 노조운동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노조에 기대지 못하는 진보 전단 운동이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미약하기 짝이 없는 진보 전단 진영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헤게모니 관계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합 진보단이 국가 탄압을 받았을 때 가장 그들을 열심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다른 진보 전단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진보단이 약화되는 만큼 본인들의 지분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산전 씨가 뭐 홍법 내에만 진보해야 한다든가 이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동작을에서는 뭐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는 뭐 기돈 및 노회창까지는 다뤄도 거기에서 꾸준히 진보운동해온 노동당의 김전철을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언급조차 절대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진보 전단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회찬 씨라든가 등등의 명망가 정치인들이 언론들과 어느 정도 관계 관리하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한 자기 홍보를 할 수는 있어도 보다 급진적이고 보다 작은 진보 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갑질을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 전단의 동네를 봐도 절대 변동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헤게모니 관계나 우리가 속칭 갑질 관계라든가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건 가장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내부적 모순을 극복해서 진보 전단들이 어느 정도 용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맞서지 않는다면은 결과가 공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진보 전단들도 그런 내부 각축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언젠가 용합전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과의 대립이 첨예화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마 국내적인 또 국제적인 이 연대, 진보 세력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가 요 골목에 있는 마띠리아라는 식당에서 뒤풀이가 있을 예정인데 뒤풀이에 참석하신 분들은 회비가 10,000원씩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뒤풀이 가기 전에 박노자 강사님과 함께 사진을 앞에 찍을 테니까 앞에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응해 주신 이 박노자 교수님께 박수로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연회를 마치고요. 요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사진 촬영에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풀이에 박노자 선생님께서도 참여를 하실 예정이시니까요. 아까 질문을 더 못하신 분들께서는 뒤풀이에 이어서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